이 시린 바닷바람이 멈추면 우리 중 몇이나 다시 고향의 흙을 밟을 수 있을까? 1944년 6월 6일 새벽 5,000척의 함선과 1만 대가 넘는 비행기가 노르망디 해안을 향해 일제히 기수를 돌렸습니다. 히틀러가 장담했던 대서양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국력을 쏟아부은 인류 최대의 상륙 작전이죠. 고무 전차와 가짜 무전으로 독일 수뇌부를 완벽히 속여 넘긴 기만전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몸을 던진 101 사단의 사투, 그리고 오마하 해변의 모래사장을 피로 적신 보병들의 처절한 전진까지, 누군가에게는 역사를 바꾼 승리이지만 현장에 서 있던 병사들에게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임무였던 가장 길었던 하루. 82년 전 그 해변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44년 살을 애듯 서늘한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국 도버 해안의 짙은 안개 속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손가락으로 툭 치면 힘없이 흔들리는 고무 전차가 수평선 끝까지 줄지어 서 있는 시기입니다. 멀리서 보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기갑 사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이 텅 빈 풍선에 불과한 유령 군대였습니다. 포티튜드 작전이라 불리는 216. 최대의 기만극은 연합군이 총칼보다 먼저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셈입니다. 독일 수뇌부는 이 정교한 모형들이 있는 파드칼레 지역이 연합군의 진짜 목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영국과 가장 가깝고 상륙하기에도 최적의 장소라는 상식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형적 이점이라는 합리적인 데이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지 패튼이라는 전설적인 맹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제1미군 집단이라는 유령 부대의 지휘권을 그에게 맡긴 것이죠. 독일 첩보원들은 패튼이 머무는 곳이 곧 주공격 지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연합군은 이 확신을 역이용하기 위해 도버 해안에 가짜 무전 신호를 쉼없이 쏟아냈습니다. 비어있는 막사 사이로 미리 녹음된 군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고 나무로 깎아 만든 가짜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판을 짰는데 설마 의심하겠어? 라는 대담한 설계가 적중한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연극은 독일 기갑 사단의 절반 이상을 칼레에 묶어두는 치명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기만극의 정점에는 가르보라는 암호명을 가진 이중 간첩 후안 푸졸 가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27명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 독일 정보국에 매일같이 허위 보고서를 올렸죠.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지금 칼레 상륙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의 보고는 히틀러의 집무실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가르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때로는 실제 정보를 조금씩 섞어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면 구체적인 증거 한 조각이 필요하다는 첩보전의 정석을 실천한 셈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연합군이 짜놓은 각본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영국 전역은 터지기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이 숲과 계곡, 그리고 비좁은 천막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병사들은 눅눅한 습기 때문에 눅진해진 전투 식량을 씹으며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가혹한 훈련은 끝났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약 없는 대기였습니다. 빗줄기가 군화 끝을 적시고 습기 어린 금속재, 소총 위로 스며드는 감각은 병사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이 바다 너머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좁은 막사 안에서는 누군가의 낮은 기도 소리와 신경질적인 콧소리, 그리고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피워대며 사우스윅 하우스의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커피잔 속의 액체는 이미 식어버려 검은 웅덩이처럼 보였고 재떨이에는 짓눌린 꽁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사들은 좁은 배 안에서 구토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의 머릿속은 수만 명의 생사와 유럽의 해방이라는 육중한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6월 5일로 예정되었던 상륙은 이미 기록적인 폭풍우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연기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의 침묵은 그 어떤 포성보다도 무거웠을 겁니다.
기상학자 제임스 스태그 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일기도를 살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종이 위에는 광활한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노르망디 해안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함대의 주포 사격도 공중 지원도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스태그 대령의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륙을 강행했다가 실패한다면 연합군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수천 척의 함대가 바다 위에서 노출될수록 기만 작전의 비밀이 탄로 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죠. 보급 문제와 병사들의 사기 저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그 시각 노르망디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상 관측병으로부터 폭풍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상륙을 시도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다. 롬멜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아내의 생일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아내에게 줄 예쁜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파리 근교의 집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서양 장벽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자리를 비운 이 찰나의 순간, 역사의 신은 연합군에게 아주 짧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어 측의 방심은 언제나 비극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6월 5일 새벽, 스태그 대령이 급히 아이젠하워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관측 자료가 들려 있었죠. 6월 6일 새벽, 잠시 폭풍이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는 기상창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박에 가까운 희박한 가능성이었으나 아이젠하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거세게 두들기고 있었고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죠.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과 테더 공군 원수의 시선이 아이젠하워의 입술에 꽂혔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천 척의 함선과 수만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백만 병사들의 운명이 오직 자신의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압박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이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멈춰있던 역사의 육중한 기어 장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수천 척의 군함이 일제히 엔진을 예열하며 검은 연기를 뿜어 올렸고 비행장에서는 수송기들의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회전을 시작했죠. 지휘관들의 무전기 너머로 명령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잠결에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담요를 걷어차고 무거운 개인 장비를 챙기는 손길에는 긴장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끝나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지휘관들이 떠난 뒤 책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작은 종이 한 장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으며 모든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이 성명서는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진 화살표들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자정 무렵, 공수부대원들이 수송기 속으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얼굴에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그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40kg이 넘는 무거운 낙하산과 배낭이 얹혀 있었고 가슴팍에는 생명을 지켜줄 소총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기내 조명이 붉게 변하며 이륙 신호를 알립니다. 비좁은 수송기 내부에는 구리스 냄새와 병사들의 거친 호흡, 그리고 엔진의 굉음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옆 전우의 어깨를 치며 살아서 보자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이제 이들을 태운 강철의 새들이 암흑을 뚫고 노르망디의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바다 건너 노르망디 해안의 독일군 벙커 안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파도 소리만이 초소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병사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의지해 졸음을 쫓고 있었죠. 그들은 해안선 너머 안개 속에서 수천 척의 함대가 자신들을 향해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수송기들이 드디어 프랑스 해안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고사포 탄막이 밤하늘을 불꽃으로 수놓기 시작하고 기내의 점프등이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병사들의 심박수가 정점에 달합니다. 기체의 문이 열리며 들이치는 애이는 듯한 밤 공기가 병사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첫 번째 병사가 암흑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비행기의 굉음은 멀어지고 오직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때립니다. 몸이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곧이어 낙하산이 펼쳐지며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는 충격이 전해지죠. 암흑 속에 홀로 던져진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발 아래로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늪인지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고 사방에서는 독일군의 대공포화가 형광색 줄기를 그리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제발 물 위로만 떨어지지 말라는 간절한 소망이 입술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몸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프랑스의 대지 위로 곤두박질 칩니다. 낙하 지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거센 대공포 사격에 당황한 수송기 조종사들이 규정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비행하며 병사들을 엉뚱한 곳에 투하해버린 셈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정된 낙하 지점에 집결해야 했던 101 공수사단과 82 공수사단의 대원들은 노르망디 전역의 늪지대와 숲, 그리고 적의 진영 한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60kg이 넘는 장비가 몸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낙하산 줄에 엉켜나무에 매달린 병사도 있었고 운 좋게 땅을 밟았으나 곧바로 독일군의 순찰대와 마주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특히 에르빈 롬멜이 상륙을 대비해 미리 범람시켜둔 늪지대는 병사들에게 죽음의 덫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얕아 보이는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바닥은 지독한 찰흙처럼 발을 잡아당겼고 무거운 배낭의 무게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죠. 살려줘, 제발. 이라는 비명이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보이는 건 서늘한 물줄기와 흔들리는 갈대뿐입니다. 수많은 병사가 총 한 번 쏴보지 못한 채 이 웅덩이 속에서 익사하며 가장 길었던 하루의 첫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오류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겹치며 작전은 시작부터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서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는 곧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이때 병사들의 손에 들려있던 아주 작은 도구가 빛을 발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생긴 크리켓이라는 금속재 신호기였죠. 딸깍하는 한 번의 소리에 딸깍, 딸깍하는 두 번의 소리로 응답하느니 단순한 체계가 암흑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숲풀 사이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소리에 숨을 멈추고 신호를 보낼 때의 그 긴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심장을 조여오는 찰나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두 번의 클릭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인 병사들은 계급과 소속에 상관없이 작은 전투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부터 이등병까지 어둠 속에서 마주친 이들은 각자의 임무를 잊지 않았죠. 그들의 목표는 내륙으로 향하는 주요 교차로와 교량을 확보하여 해안가에 상륙할 본대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길을 열지 못하면 바다에 있는 전우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다라는 장교의 낮은 외침이 병사들의 가슴에 박힙니다. 길도 모르는 낯선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오직 나침반과 지도 한 장에 의지해 독일군의 경비대를 습격하며 전진을 계속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밤의 중심에는 생메르 에글리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노르망디의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82 공수사단의 핵심 목표였죠. 하지만 마을에 진입하기도 전에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항공기의 오폭으로 민가에 불이 붙었고 마을 주민들과 독일군이 불을 끄기 위해 광장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 운명처럼 수십 명의 공수부대원이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불빛 때문에 하늘 위의 병사들은 독일군에게 너무나 선명한 표적이 되었고 지상에서는 무자비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82 공수사단 소속이었던 존 스틸 일병은 이 지옥 같은 광경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낙하산이 우연히도 마을 교회의 종탑 꼭대기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는 허공에 매달린 채 자신의 발 아래에서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척하며 수시간에 매달려 있던 그의 귀에는 교회의 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주변은 포탄 연기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초현실적인 비극이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나중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지만 종탑에 매달린 그의 실루엣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가장 상징적인 아픔의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군과 독일군이 수류탄을 주고받았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대검과 개머리판이 부딪히는 처절한 백병전이 이어졌죠. 독일군은 공중에서 쏟아지는 이 불청객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떨어진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놈이 온 거야? 라는 독일군. 장교의 당황한 무전이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연합군의 산발적인 낙하는 오히려 독일군에게 연합군 병력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심리전의 결과였으며 독일군이 효과적인 역습을 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 4시를 넘어섭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적 거점들을 하나둘 점령해 나갔죠. 유타 해변으로 이어지는 두 길과 다리들을 확보한 병사들은 이제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진동이 대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연합군 함대의 방대한 주포들이 불을 뿜는 소리였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던 공수부대원들에게 그 소리는 곧 구원의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오기도 전 그들은 다시 소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연기를 따라 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통신선은 차단되었고 증원군이 이동해야 할 철로는 레지스탕스의 폭파 작전으로 마비된 상태였죠. 노르망디의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이 몇 시간의 사투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전체 인원의 상당수를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그들이 뿌린 혼란의 씨앗은 독일군의 방어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을 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노르망디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고 바다 안개 너머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가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안가의 독일군 초병들은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밤새 들려온 소문이 단순히 몇 명의 낙하산병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망원경을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척의 강철 배들이 파도를 가르며 해안으로 돌진해오는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초소의 무전기는 비명을 지르듯 본부의 상황을 알렸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운명의 저울추는 연합군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륙함 안의 병사들은 이제 곧 열릴 램프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사진을 손에 꼭 쥐었고 누군가는 옆 동료의 어깨를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죠. 상륙정의 바닥을 때리는 거센 파도 소리와 엔진의 굉음이 병사들의 공포를 집어삼킵니다. 여기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말 같은 희망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드디어 해안가 저 멀리서 독일군의 해안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고 상륙정은 그 거대한 화염의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습니다. 해안의 모래사장이 눈앞에 다가오고 굳게 닫혀있던 상륙정의 육중한 문이 거친 쇳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허공을 가르는 병사의 비명은 짙은 안개 속에 묻히고 대신 수평선 저 멀리서 심연의 고동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독일군 초병 하인리히의 망원경 렌즈 안으로 들어온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죠. 새벽빛을 받은 바다는 푸른 빛을 잃고 회색빛 전함들로 가득 메워진 광활한 금속의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폭풍우가 치는 이런 날씨에 어떡해. 그의 손가락이 무전기 버튼 위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수천 척의 배들이 일제히 물살을 가르며 해안을 향해 좁혀오는 모습은 인류가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용이자 정교한 질서였습니다. 대륙 자체가 움직여 자신들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형국이었던 것이죠.
망원경 너머의 정적은 이내 무시무시한 폭발음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연합군 함대의 전함 워스파이트와 텍사스의 거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기 때문입니다. 15인치에 달하는 포탄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오는 소리는 마치 수천 장의 유리가 동시에 깨지는 듯한 비명을 닮았습니다. 포탄이 해안가 독일군 벙커에 직격하는 순간 땅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요동칩니다. 벙커 안의 독일군들은 고막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 바닥을 뒹굴었고 콘크리트 벽에서는 미세한 가루들이 안개처럼 쏟아져 내렸죠. 이는 상륙할 보병들을 위해 해안의 장애물을 분쇄하려는 연합군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화염의 비 아래에서 상륙정들이 파도를 가르며 전진합니다. 납작한 바닥을 가진 히긴스 보트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6명의 병사가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꽉 끼어 있는 비좁은 공간에는 지독한 디젤 기름 냄새와 소금기 어린 바닷물, 그리고 공포가 만들어낸 구토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보트가 높은 파도를 타고 오르다 수직으로 떨어질 때마다 병사들의 무릎은 꺾였고 들이치는 시린 바닷물은 방수 처리된 배낭 속까지 스며들어 무게를 더했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은 기도는 거친 엔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륙정의 철제 벽면을 때리는 파도 소리는 마치 육중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음을 냈죠. 그들은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머리 위로 지나가는 포탄의 궤적과 주변에서 터지는 물기둥만이 자신들이 죽음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바로 뛰어나가야 해. 절대 멈추지 마. 소대장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보트 안에서 그들의 시선은 갈 곳을 잃은 채 바닥에 고인 핏빛 물줄기만을 응시할 뿐이었죠. 해안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수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독일군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해안가 절벽 위에 요새화된 벙커들이 일제히 불을 뿜은 것이죠. 88mm 대공포가 직사로 날아와 상륙정 한 대를 관통합니다.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치솟은 것은 강철 조각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숨을 쉬고 기도를 나누던 동료들의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옆 보트의 병사들은 넋을 잃고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게 나의 미래인가? 라는 서늘한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오직 파도 한 번의 일렁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오마하 해변으로 향하던 상륙정들은 특히 더 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독일군 352사단은 이미 완벽한 사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해안가에는 롬멜의 아스파라거스라 불리는 날카로운 철제 장애물들이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조수가 차오르며 장애물들은 물 밑으로 숨어버렸고 보트가 그 위를 지나가다 바닥이 찢기는 사고가 속출합니다. 배가 멈춰 서면 그곳은 곧 육중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멈춰진 보트를 향해 독일군의 기관 총탄이 빗물처럼 쏟아졌고 철제 벽을 뚫고 들어온 총탄은 병사들의 몸을 사정없이 유린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륙정의 키를 잡은 해안 경비대원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포탄이 옆에서 터져 물기둥이 배 안을 덮쳐도 그들은 시선을 오직 해변의 모래사장에 고정했죠. 준비해. 1분 남았다. 지휘관의 외침이 들리자 병사들은 무거운 소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안전핀을 확인하고 헬멧의 끈을 다시 조이는 손길이 거칠게 떨립니다. 어떤 병사는 가족의 사진이 담긴 로켓을 꺼내 입을 맞췄고 어떤 이는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변은 정복해야 할 목표물을 넘어 자신의 생명이 닿을지도 모르는 망망한 재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함대의 지원 포격은 이제 해안 안쪽으로 사거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륙하는 병사들을 오폭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는 곧 해안가의 독일군들이 다시 총구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했죠. 포성이 잠시 잦아든 그 찰나의 정적은 오히려 더 큰 서늘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들의 맨몸으로 저 빗발치는 총탄을 뚫어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보트의 바닥이 모래톱에 닿으며 드르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배를 더 깊숙이 밀어넣으려 애씁니다. 상륙정 앞부분의 육중한 램프가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그 틈새로 들어오는 것은 눈부신 새벽빛이 아니라
공기를 가르고 날아오는 수천 발의 예광탄 줄기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앞줄에 서 있던 병사들이 풀썩 주저앉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전우의 시신 위로 다음 병사들이 몸을 던집니다. 나가. 빨리 나가란 말이야. 뒤에서 밀어붙이는 압박감과 앞에서 쏟아지는 총탄 사이에서 병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결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물속에 잠긴 장애물들은 병사들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전진을 방해했죠. 물속으로 몸을 던진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해변의 방파제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 때마다 기관 총탄이 수면을 두들기며 물보라를 일으켰죠. 주변은 온통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료의 피가 섞인 바닷물은 입안으로 들어와 비릿한 철분 맛을 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단발적인 비명과 폭음은 고막을 마비시켰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저 돌무더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만이 그들의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나 거창한 명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만이 진흙과 피로 뒤섞인 해변 위를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해안가에 도달한 병사들은 모래를 파헤치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독일군의 시선은 해변의 모든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죠. 박격 포탄이 모래사장에 떨어질 때마다 병사들의 몸은 종이장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흩어진 분대원들을 모으려 소리치는 장교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혔고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상륙 첫날의 참혹한 광경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졌던 화살표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으로 변해 있었죠. 방파제 아래에 몸을 바짝 붙인 병사는 자신의 소총이 물기와 모래에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실을 열어보려 하지만 서늘한 공포 때문에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다리를 잃은 병사가 위생병을 찾으며 울부짖고 있었으나 누구도 그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을 내비치기 시작했고 그 빛은 해변의 널브러진 잔해들을 더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볼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엄두도 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해변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바로 위로 모래 덩어리가 폭사하며 얼굴을 덮칩니다. 방파제의 냉랭한 돌덩어리에 뺨을 바짝 붙였지만 그건 최소한의 위안조차 되지 못하죠. 독일군의 MG-42 기관총이 내뱉는 소리는 흔히 말하는 총성이라기보다 억센 천을 찢는 듯한 괴성에 가깝습니다. 일명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불리는 그 소름 끼치는 진동이 해변 전체를 난도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결국 조준 사격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라는 본능이 머릿속을 때리지만 발이 늪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마하 해변의 6월 6일 아침은 그렇게 수천 명의 병사를 참혹한 믹서기 속에 집어넣은 듯한 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보병들을 보호해 주었어야 할 전차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연합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DD 전차는 캔버스 천으로 된 부양 장치를 달고 바다를 건너려 했으나 노르망디의 거친 파도는 이를 비웃듯 삼켜버렸죠. 29대의 전차 중 무려 27대가 해안에 닿기도 전에 강철 무덤이 되어 가라앉았습니다. 전차의 엄호를 기대하며 뒤를 따르려던 병사들은 이제 아무런 가림막도 없는 평지 위에 발가벗겨진 채 던져진 꼴이었습니다. 보병들의 소총으로는 절벽 위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저 쏟아지는 탄환을 몸으로 받아내며 모래사장을 피로 적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은 이제 밀물로 바뀌어 해변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방파제 아래에 몸을 숨겼던 병사들은 차오르는 물을 피해 다시 죽음의 구역인 개활지로 밀려나갔죠. 물속에는 아까 미처 치우지 못한 날카로운 철제 장애물들과 아군이 설치한 지뢰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동료가 밀려오는 물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려고 위생병들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으나 그들 역시 독일군 저격수들의 우선순위 목표물일 뿐이었습니다. 핏빛 바다 위로 하얀 거품이 일 때마다 그 위에는 주인을 잃은 철모와 구명대만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 현장은 전쟁을 넘어선 도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참상의 중심에 1사단과 29사단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지휘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일어섰죠.
29사단 부사단장 노먼 코타 장군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해변을 가로질렀습니다. 지휘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병사들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으나 코타 장군의 목소리가 그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 해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이미 죽은 자와 앞으로 죽을 자들이다. 여기서 죽지 않으려면 전진하라.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적의 총구 앞으로 달려들어 길을 내보려는 처절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벵갈로르 폭약통을 끌어다 철조망 아래에 밀어 넣었죠. 폭파한다. 엎드려. 굉음과 함께 철조망이 찢겨나가고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그 구멍을 향해 병사들이 비명 같은 기성을 지르며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벙커 속에서 냉정하게 조준하는 독일군이었습니다. 기관총의 총열이 과열되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독일군은 쉼없이 탄환을 뱉어냈습니다.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탄피가 독일군 벙커 바닥에 쌓여갔고 연합군의 시신은 해안선을 따라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깬 것은 해군 구축함들의 목숨을 건 지원이었습니다. 상륙부대의 전멸을 직감한 함대 지휘관들은 구축함을 해안가 1km 지점까지 바짝 붙였습니다. 배의 바닥이 모래톱에 닿아 좌초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포를 수평으로 눕혀 벙커를 직접 사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함의 5인치 한 포가 벙커의 총안구를 정면으로 타격할 때마다 육중한 콘크리트 파편이 공중으로 비산했습니다. 보병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기관총 진지가 불덩어리로 변하는 순간 절망으로 가득 찼던 해변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신호를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병사들은 이제 엄폐물 뒤에서 벗어나 절벽 아래의 사각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축축한 모래와 미끄러운 바위가 전진을 방해했지만 한번 불붙은 광기는 멈출 줄 몰랐죠. 절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으나 병사들은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바위 틈을 움켜쥐었습니다. 위에서는 수류탄이 비처럼 떨어졌고 바로 옆에서 동료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저 위에 벙커를 침묵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들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절벽 정상에 도달한 소수의 대원들이 마침내 독일군의 참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총성보다 더 처절한 금소금이 들리기 시작했죠.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대검으로 서로의 살점을 찢는 원시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죽어라, 이 악마들아. 한미군 병사가 목이 쉴 정도로 외치며 독일군 포수를 참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천 명의 동료를 사륙했던 독일군들도 기어이 절벽을 타고 올라온 이 괴물 같은 병사들의 기세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인 방어 체계가 인간의 처절한 집념에 의해 무너지는 찰나였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오마하 해변의 주요 거점들이 하나둘 연합군의 수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해변은 광막한 도살장처럼 변해 있었고 만조가 된 바다는 시신들을 둥둥 띄운 채 육지 깊숙이 밀려 들어왔죠. 성공했어라는 안도감보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라는 의문이 살아남은 자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변을 확보하는 것은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은 절벽 너머 노르망디의 깊은 숲과 마을로 진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오마하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푸엥트 뒤 오크의 절벽 아래에서도 또 다른 불가능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90피트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위에는 연합군의 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155mm 거포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발된 미 육군 제1레인저 대대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로프와 사다리를 붙잡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독일군은 로프를 끊기 위해 칼을 휘둘렀고 아래에서는 젖은 손으로 바위를 부여잡은 병사들이 중력을 거스르며 기어올랐습니다. 손끝이 찢어지고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오직 위만을 바라보며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로 고개를 내민 병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치 못한 정적과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거포가 있어야 할 포대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포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기둥들이 연합군을 조롱하듯 세워져 있었죠. 속았다는 허탈함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근처 숲속에서 독일군 부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포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숲을 헤치던 레인저. 대원들은 곧이어 발견한 실제 대포들을 수류탄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독일군 정예 부대의 파상 공세를 견뎌내는 일이었습니다. 포성은 멈추지 않았고 먼지 바늘 같은 총알들은 쉼없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상륙 첫날의 태양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마하 해변의 모래사장은 이제 검게 탄 잔해들과 흩어진 보급품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상륙정들이 다시 해변으로 다가와 증원군과 전차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먼저 도착한 병사들이 닦아놓은 길은 여전히 붉은색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 강철의 군화들이 다시 딛고 서며 유럽 해방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향한 무거운 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절벽을 타고 넘어온 수류탄이 발치해서 섬뜩한 굉음을 내며 터집니다. 고막이 마비된 듯한 이명 사이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레인저 대원들이 눈을 부릅뜨며 참호를 고쳐잡죠. 나무 기둥으로 위장된 포좌 뒤에 숨겨져 있던 실제 155mm 거포들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들을 기다리는 건 절벽 뒤 숲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일군 정예 부대의 파상 공세였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낼 무전기는 이미 파손되었고 지원군은 언제 올지 기약조차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해변의 전우들이 다 죽는다는 절박함이 병사들의 손가락을 방전된 기계처럼 방아쇠에 고정시킵니다. 이 지옥 같은 사투가 벌어지는 동안 서쪽으로 20km 떨어진 유타 해변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미 제4보병사단을 태운 상륙정들이 해안에 닿았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오마하의 피바다와는 거리가 먼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강한 조류 때문에 계획된 상륙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8km나 밀려 내려온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그곳은 독일군의 방어시설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구역이었고 상륙한 병사들은 큰 저항 없이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에게는 이 뜻밖의 행운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도가 맞지 않아. 여긴 우리가 상륙하기로 한 곳이 아니야. 장교들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두드리는 사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장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주니어 준장이 지팡이를 짚고 해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주위의 장교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전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이 단호한 결정은 자칫 혼란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뻔했던 병사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유타 해변은 상륙 첫날 가장 적은 피해를 기록하며 내륙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통로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다 너머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맡은 골드, 주노, 소드 해변에서도 육중한 강철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상륙한 골드 해변에서는 특수 전차들인 퍼니 탱크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지뢰를 두들겨 터뜨리는 전차와 웅장한 가교를 부설하는 전차들이 앞장서자 보병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과 화약 냄새가 해안가를 가득 메웠고 영국 병사들은 애프터눈 티는 내륙에서 마시자라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전진했습니다. 물론 그 농담 뒤에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격병의 탄환에 대한 서늘한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저항 중 하나는 캐나다군이 상륙한 주노 해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앞선 오마하 해변 못지않게 사나운 물결과 암초가 상륙정들을 괴롭혔고 해안가 마을의 창문마다 독일군의 기관 총구가 불을 뿜었죠. 상륙 첫 파동에서 캐나다군은 무려 50%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닷물을 헤치고 나온 병사들은 마을 건물의 잔해 사이로 몸을 숨기며 처절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벽돌 가루가 흩날리고 절규가 골목을 메우는 와중에도 캐나다 병사들은 집집마다 수류탄을 던져 넣으며 독일군을 밀어냈습니다. 고향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열망이 이들을 움직이는 연료였습니다. 상륙 작전이 정점에 달한 정오 무렵 정작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할 독일군의 지휘 계통은 기이한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르망디가 주공격 지점이라는 보고가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베를린의 총통 사령부는 고요하기만 했죠.
아돌프 히틀러는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총통이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누구도 기갑 사단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경직된 명령 체계가 독일군의 발을 묶어버린 셈입니다. 전선의 지휘관들은 단명하듯 증언을 요청했으나 파리 인근에 배치된 강력한 펜저 사단들은 엔진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탱크가 오지 않는 거지? 해변이 뚫리고 있는데. 대체 다들 뭘 하는 거야? 프랑스 내륙에서 대기하던 독일군 전차병들은 답답함에 전차 해치를 열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합군의 항공기들이 이미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이동하는 모든 독일군 차량을 사냥하고 있었기에 낮 시간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독일군의 기갑 전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 몇 시간의 공백은 연합군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상륙한 병사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중화기를 양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소드 해변에 상륙한 영국군 제3사단은 노르망디의 주요 도시인 캉을 향해 속도를 냈습니다. 프랑스의 평화로운 들판 위로 압도적인 전차의 궤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환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캉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독일군 제21기갑 사단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들판 곳곳에서 연합군의 셔먼 전차와 독일군의 4호 전차가 포탄을 주고받으며 불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금속이 찢기는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푸른 하늘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앞서 상륙했던 공수부대원들과 해안에서 치고 올라온 보병들이 마침내 만나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호기에 의지해 사투를 벌였던 공수대원들은 먼지투성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보병들을 보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뱉었죠. 너희들 정말 늦었어. 우린 벌써 커피 다 마셨다고. 뼈있는 농담을 건네며 서로의 어깨를 치는 병사들의 손은 피와 화약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상봉의 순간도 잠시 그들은 곧바로 다음 목표인 다리와 교차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산계했습니다. 전쟁의 톱니바퀴는 단 한순간의 감상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잔혹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노르망디 해안은 방대한 병참 기지로 변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선박들을 이용해 만든 임시항구인 멀베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위로 끊임없이 물자와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럭의 경적 소리, 크레인의 금속음,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 소리를 압도하며 해변을 지배했죠. 이제 연합군은 해안선이라는 좁은 선을 넘어 프랑스 내륙이라는 면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대서양 장벽은 이미 곳곳이 뚫려 누더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예감 뒤에는 여전히 지독한 피로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전투를 치른 병사들은 잠시 포성이 멎은 틈을 타 참호 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젖은 군복은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고 죽은 전우들의 얼굴이 눈을 감을 때마다 환상처럼 떠올랐죠. 과연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는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모래사장은 이제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었지만 그것이 햇빛인지 아니면 오늘 흘린 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빛깔이었습니다. 먼 내륙에서 들려오는 산발적인 폭음이 대기를 흔들 때마다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독일군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밤을 틈타 대대적인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참호를 따라 번져나갔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조명탄이 터지며 전장의 실루엣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적 도박의 결과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내일 치러야 할 더 큰 전투에 대한 공포가 해안가의 정막 속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젖은 성냥갑이 바윗물에 긁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뱉습니다. 서너 번의 헛손질 끝에 마침내 피어오른 작은 불꽃이 병사의 파리한 얼굴을 잠시 비추죠. 입술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이는 그 0.1초의 찰나, 손가락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오늘 하루 그가 느낀 유일한 인간적인 감각일 셈입니다. 토하고 내뱉은 연기는 바다 안개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지고 병사는 비로소 모래사장 위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절규가 가득했던 해변은 이제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멀리 내륙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포석만이 교차하는 기묘한 정막에 잠겨 있습니다. 발치에는 주인을 잃은 철모 하나가 뒤집힌 채 바닷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썰물에 밀려나가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젖은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죠. 사랑하는 당신에게로 시작했을 그 종이는 이제 바닷물에 번져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는 얼룩이 되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이 잔해들은 오늘 우리가 치른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웅변하는 기록물입니다. 수만 명의 청춘이 집으로 돌아가는 배 대신 냉랭한 노르망디의 흙 아래 잠드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상륙 첫날에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해변은 끝없는 구호소로 변모합니다. 밀물에 휩쓸려온 부상병들을 옮기는 위생병들의 거친 호흡 소리가 정막을 깨우죠.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라는 외침은 절망적인 통증 속에 신음하는 병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밧줄입니다. 모르핀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고 위생병들은 흙먼지가 가득한 손으로 상처를 압박하며 기적을 바랍니다. 한 병사가 옆에 앉은 동료의 손을 꼭 쥐며 나지막이 묻습니다. 우리 정말 이긴 거 맞아? 동료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죠. 이 참혹한 현장 위로 연합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물류의 기적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멀베리라 불리는 인공 항구의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파도를 뚫고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에서부터 끌고 온 이 인공물들은 항구 하나 없는 노르망디 해안을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크레인이 강철 소리를 내며 전차와 보급품을 쏟아내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합군의 심장은 이제 프랑스 내륙을 향해 방대한 혈액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대서양 장벽은 이 압도적인 물량의 공세 앞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군 진영은 여전히 지독한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한 히틀러는 분노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노르망디로 집결시키라 명령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죠. 연합군의 항공기들이 철도와 교량을 초토화시킨 탓에 독일군의 증원부대는 밤의 어둠을 틈타 도보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는 놈들의 비행기뿐이고 땅에는 놈들의 전차뿐이다라는 독일군 병사의 일기 속 문장은 당시 그들이 느꼈던 전력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략적 오판과 경직된 지휘체계가 빚어낸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낮에 열기를 식히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해변에서 내륙으로 10km 정도 들어간 지점, 보카주라 불리는 촘촘한 숲풀 지대에서는 이름 모를 병사들이 서로의 숨소리를 죽인 채 대치하고 있었죠. 노르망디 특유의 높은 관목 숲은 전차가 지나가기 힘들 만큼 빽빽했고 이곳은 곧 저격수들의 낙원이자 보병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저 어둠 속에 놈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공포는 승리의 고향감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신경을 파고들었습니다. 프랑스 주민들은 파괴된 자신들의 마을 잔해 위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연합군을 맞이했습니다. 해방군을 환영하는 꽃다발 뒤에는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집 거실을 차지한 미군 장교들에게 서툰 영어로 커피를 건넸죠. 자유를 줘서 고맙소. 하지만 우리 집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는 노인의 질문에 장교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전쟁이라는 파도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며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11시 영국 사령부의 아이젠하워는 마침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실패 보고서를 꺼내 찢어버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승전 소식을 알리는 공식 성명서에 서명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환희보다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라져간 수천 명의 생명이 그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유럽의 완전한 해방까지는 아직 수많은 오마아 해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은 이제 차가운 달빛 아래 창백하게 빛납니다. 만조가 되어 다시 밀려온 바닷물은 해변에 흩어진 핏자국들을 씻어내려 애쓰지만 모래알 틈틈이 스며든 죽음의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해보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낮에 보았던 전우의 마지막 눈빛이 환영처럼 살아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끔찍할지도 몰라라는 서늘한 예감이 그들의 꿈결을 어지럽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채 역사의 뒤편으로 저물어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대공포의 간헐적인 섬광이 밤하늘을 기묘하게 장식합니다. 해안가에 쌓인 보급품 상자들 위로 이슬이 맺히고 잠들지 못한 한 소년병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머릿속으로 써 내려갑니다. 어머니, 전 무사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바다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소년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소총 위에 떨어집니다. 작은 물방울이 금속 표면에서 튀어오르는 그 순간 내륙 깊은 곳에서 웅장한 포성이 다시 한번 대기를 진동시킵니다. 전선은 이제 해변을 넘어 칸과 세르부르를 향해 꿈틀거리며 전진합니다. 멈춰 섰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고 그 바퀴 아래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이 걸음처럼 깔리고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하루의 끝은 곧 나치 독일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자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처절한 산고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섞여들고 노르망디의 대지는 다시 찾아올 새벽의 공포와 희망을 묵묵히 준비합니다. 부서진 상륙정의 램프가 파도에 부딪히며 텅, 텅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한 그 소음은 밤바다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해변 끝에 홀로 서 있던 위생병이 무거운 가방을 고쳐매며 다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푹푹 꺼지며 그의 군화를 잡아당기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에는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내륙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